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버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6년 5월 15일 공개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더 크래시 사고인가 살인인가입니다. 오랜만에 흥미로운 내용의 다큐멘터리가 나와서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었고요. 비극적인 사건이라서 되게 안타까운 내용이기도 하고요. 2022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미국에서 꽤 이슈가 되었던 사건인 것 같고 국내 웹 문서를 검색해 보니까 2023년 국내 언론의 기사가 있더라고요. 사건이 일어난 후 1년 정도 지나서 사건 관련 재판에 대한 내용을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다루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 교통사고로 2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차와 보행자 그런 게 아니라 차 한 대가 건물에 박아버렸어요. 탑승자는 3명이었는데 2명은 죽고 1명은 살았다. 유일한 생존자는 운전석에서 운전을 했고 나머지 2명은 조수석과 뒷좌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으로 처음 출동하는 경찰차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다큐멘터리가 시작하는데 T자형 삼거리, 계속 사거리가 이어지는 거리의 끝에 있는 더 이상 직진 도로가 없는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해야 하는 T자형 삼거리에서 그대로 직진을 해버려가지고 건물에 충돌을 한 거죠. 그런데 건물하고 도로 사이에 잔디밭이 있고 수십 미터 정도 거리가 있어요. 차가 거의 두 동강이 나다시피 한 상태로 파손되었는데 도로하고의 거리를 생각하면 차가 엄청난 속도로 질주를 했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충돌 당시 속도가 160km였다고 합니다. CCTV 영상이 나오는데 보고 좀 소름 돋았어요. 저 안에 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싶을 정도의 강한 충격. 그러면 이제 이 사고의 원인이 뭔지 조사를 하게 되죠. 보통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영상들을 통해서 이런 상황들을 종종 봤었는데 그런데 뭐 제가 정확히 아는 건 아니지만 급발진이라는 주장이 나왔던 대부분의 사건들은 뭐 100%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99.9%는 급발진이 아니라고 하죠. 가장 흔한 실제 원인은 페달 오인, 악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해서 악셀을 풀로 밟아서 미친 듯한 속도로 질주해버리는 그런 케이스. 대부분은 그런 경우라고 하지만 운전자의 책임이 아닌 사례도 절대 없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 진짜 차량의 결함이 원인이 된 경우도 만에 하나, 억에 하나라도 있을 수도 있다. 이 사건도 당연히 차량 결함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운전자의 책임이라도 심신미약이라고 하나? 정상이 아닌 상태, 음주라든가 마약이라든가 물론 그것도 큰 책임이지만 적어도 사고의 고의성은 없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차량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혈액 검사 결과 음주도 아니었음. 운전자의 가방에서 대마초와 환각버섯이 나왔는데 혈액에서 대마초 성분은 나왔어요. 그런데 환각버섯은 안 했던 걸로 밝혀졌고 그리고 평소에도 대마초를 피면서 운전을 자주 했던 사람이라서 대마초가 원인으로 이런 미친 질주를 한 건 아닐 것이다. 그런 결론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남은 가능성은 하나잖아. 고의로 그랬다는 거. 이 사건을 일으킨 운전자가 누구냐? 맥켄지 시릴라라는 여성, 사고 당시 만 17세,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나이였어요. 졸업 파티 직후에 난 사고였습니다. 2022년 7월 31일 아침 5시 반쯤에 일어난 사고. 사망한 2명은 둘 다 남자이고 한 명은 맥켄지의 남자친구, 맥켄지보다 3살 연상이고 이름은 도미닉, 조수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는 두 사람의 친구인 데이비언이라는 남자가 타고 있었고요. 그리고 차에 타고 있지 않았던 로지라는 여자와 버바라는 남자가 있는데 이렇게 5명이 일종의 베프 그룹, 그 외에도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이 몇 명 더 있는 것 같은데 다큐멘터리 초반에는 로지와 버바를 중심으로 인터뷰가 나오고요. 사고가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그 전날 밤에 시작된 파티, 친구들끼리 모여서 파티를 하고 아침 5시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차에 3명이 함께 탄 거죠. 운전은 맥켄지가 하고 참고로 맥킨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미 도미닉과 동거를 하고 있었고요. 이번에도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던 거죠. 데비언은 가다가 내려주려는 계획이었을 테고 그러다가 일이 벌어진 건데 술도 환각버섯도 아니라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일단 본인은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합니다. 자기가 차를 운전해서 집으로 가고 있던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중간부터 기억이 끊어졌대요. 재판에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기립성 빈맥이 있다. 그래서 갑자기 기절하기도 한다.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다지 설득력이 없죠. 사고 직전 5초 동안 풀악셀을 밟은 차량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기절해서 풀악셀을 밟게 된 것도 말이 안 되고 도로가 중간에 살짝 휘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기절했다면 이미 거기서 차가 도로 이탈을 했겠죠. 여러가지 분석 결과 기립성 빈맥에 의한 기절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고 직전 5초 동안의 풀악셀은 정상적인 의식 상태에서 고의로 저지른 짓이다. 그런 검사 측의 의견이 강한 설득력을 얻었던 거죠. 그러면 고의로 그런 짓을 했던
싶더라도 동기가 뭐냐? 그 관련된 이야기들이 다큐멘터리 중간부터 나오는데, 맥켄지는 되게 이상한 여자아이다. 같은 학교 다녔던 학생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평소에 말과 행동이 굉장히 버릇없는, 욕도 많이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에는 강한 공격성을 드러내며 거친 행동을 하는 그런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은 틱톡이라든가 영상 자료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주는 맥켄지의 영상들이 주로 자기가 직접 찍은 영상들인데, 솔직히 그냥 중2병스러운 센 척하는 말들을 하는 영상들이에요. 사실 한국과 미국의 차이도 있긴 하겠지만, 한국이라면 대마초 빨고 있는 그런 모습만으로도 완전 아웃이긴 하죠. 그런데 미국은 좀 다르잖아요. 부모조차도 대마초 문제 없어 라고 말할 정도니까 저는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인 건지. 저는 뭐 유포리아나 이런 드라마도 보고 하니까 이 정도면 미국에서 평범한 비행 청소년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맥켄지의 부모에 대해서도 이 다큐멘터리의 논조는 부모가 제대로 훈육을 안 해서 아이가 이렇게 되었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부모의 발언들도 다른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앞뒤에 붙여넣기 해서 되게 이상한 부모인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거든요. 다만 맥켄지의 부모가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들만 가지고 정말 심각한 부모라고 판단 내리기도 애매했고요. 대마초라든가 고등학생 딸이 남친과 동거하는 걸 허락한 거,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서 이게 얼마나 부모로서 잘못된 행동이었는지 명확하게 판단 내리기가 어렵네요. 그리고 사고 후에 맥켄지가 체포되기까지 몇 달의 시간이 있는데, 맥켄지가 정말 비정상이다 라고 주장할 만한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둘 다 SNS와 관련된 건데, 맥켄지는 인플루언서 모델을 꿈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브랜드에서 SNS로 컨택을 해온 거야. 그래서 맥켄지가 엄청 신나하면서 답을 하는 그런 글이 나오면서 두 명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SNS에 이런 글을 쓸 수가 있냐, 그런 비판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업체에서 컨택이 왔으면 긍정적인 답을 보내야 하잖아요. 이 정도 답장도 하면 안 되는 건지, 영어 문장 자체의 뉘앙스라든가 미국의 문화적인 측면까지 미국인이 아닌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점이 역시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일이 뭐냐면, 사고 후 몇 달 뒤 할로윈에서 맥켄지가 시체 분장 같은 걸 한 거예요. 자기 때문에 두 명이 죽었는데 할로윈에서 저런 분장을 해? 이거는 재판 당시 검사 측에서 맥켄지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여자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로서 제시를 한 건데, 맥켄지 측에서는 이거는 플레이보이 카티라는 아티스트의 분장을 한 것이고 맥켄지와 도미닉이 둘 다 카티의 팬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맥켄지가 과거에 했던 행동이나 발언에 대한 증언과 영상 자료들, 그리고 사고 후에 있었던 일들, 맥켄지를 비판하는 쪽이나 옹호하는 쪽이나 다큐멘터리에서 양쪽의 의견을 다 보여주기는 하거든요. 맥켄지의 부모 그리고 맥켄지의 절친인 로지가 옹호를 하는 거죠. 개별적인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도 있긴 했지만 요즘 10대들은 원래 이래요. 그게 옹호하는 측의 전반적인 논조입니다. 칼같이 끊어서 판단 내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주 틀린 얘기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런 사고가 없었다면 그냥 평범한, 좀 성격 더러운, 살짝 불량한 여학생, 그런데 그게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맥켄지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비정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게 저는 이 사건이 더 섬뜩하게 느껴지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재판에서도 인정되었듯이 구체적인 동기는 몰라도 도미닉과의 연애 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맥켄지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 라고 결론이 났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문자라든가 둘이 싸울 때 도미닉이 맥켄지의 발언을 영상으로 촬영한 거, 그런 게 증거로 나오는데, 그 정도가 가장 심한 경우였다면 최대한 심각하게 진단하더라도 경증 매네라 기질이 살짝 보이는 정도라고 해야 하나? 마찬가지로 엄청 비정상으로까지는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결국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렸잖아요. 사고 당시에 만 17세, 만 18세부터 성인이라고 해도 이 나이는 사실상 어린애예요. 물론 슬슬 이 나이가 되면 그런 행동을 안 하게 되지만, 어린애 같은 투정, 욱해서 저지르는 무모한 행동들, 철이 늦게 들게 되면, 특히 부모의 훈육이 부족한 경우라면 이런 큰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만 17세라는 어린 나이인데도 남자친구랑 동거를 하고 있고 대마초도 피고 운전도 하고, 물론 우리나라라면 비행 청소년으로는 이미 끝판왕 레벨인데 유포리아 같은 드라마로 배운 미국 청소년 문화에 비춰보면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태로는 보이지 않았고, 도미닉과의 연애 문제로 순간 화가 나는 걸 참지 못하고 엑셀을 밟아버린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고의로 저지른 살인 행위라고 검사 측이 주장을 했고, 재판에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맥켄지는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큐멘터리가 그다지 긴 편이 아니고 재판 과정도 자세히 나오지 않는데, 특히 변호사가 하는 말이 거의 안 나왔어요. 몇 마디 안 나왔지만 she is reckless, 그게 핵심이었는데, 맥켄지가 고의로 한 행동에 의해 2명이 죽었다, 그렇게 벌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죽이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그런 식의 변론이었던 것
것 같아요. 맥켄지도 차 안에 있었잖아요. 같이 타고 있던 두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였다면 본인도 같이 죽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 고의로 차 사고를 일으켜서 본인은 살고 차 안에 있는 다른 사람만 죽인다? 퀸틴 타란티노가 2007년에 만든 데스 프루프라는 영화가 딱 그 내용이잖아요. 스턴트용으로 개조를 한 차라서 아무리 큰 사고가 나도 운전석에 있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는, 그래서 데스 프루프. 그런데 맥켄지가 운전한 차가 그런 차일 리가 없잖아요. 둘만 죽이고 나는 살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저지른 건 절대 아닐 거란 말이죠. 나도 죽을 거야 라는 생각이었거나 반대로 본인이 죽을 생각이 없었다면 실제로 에어백 덕분에 살았으니까 그러면 두 사람도 죽지는 않겠지.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아주 본때를 보여줄 거야. 그래서 she is reckless. 그저 본때를 보여줄 생각으로 무모한 행동을 한 거였다. 특히 로지나 이런 주변에서 옹호하는 의견들을 보면 맥켄지는 자살 같은 걸 할 애가 아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아이인데 죽음을 상정하고 한 행동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옹호 논리. 하지만 상식적으로 그 속도로 박아서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말이 되냐? 이쪽이 더 설득력이 있긴 하죠. 아마 그걸 알아서 맥켄지 측도 배심원이 아닌 판사 단독 판결을 선택한 거겠고, 배심원이라면 빼도 박도 못하고 무조건 유죄일 테니 그나마 판사가 다른 판단을 내리길 기대했는데 결과는 역시 유죄였습니다. 사실 저라도 유죄라고 판단할 것 같지만 기억 안 난다, 기절했다 그런 얘기 안 하고 죽을지 몰랐다라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을 했었더라면 살인의 고의성에 대해서 조금은 다툴 여지는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저는 계속 느끼고 있는 거지만 맥켄지라는 여자가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태로는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더 섬뜩하다는 거. 평범은 아니고 조금 불량하고 중2병인 10대 청소년의 인생에서 뭔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안 일어났을 일이 일어났다는 이상이라 물론 부모의 책임이 크다고도 느껴지고요. 그런데 이 부모 역시 엄청 막장 부모라기보다는 방임주의가 강한, 미국에서는 꽤 있지 않을까 싶은 유형의 부모처럼 보였어요. 물론 헐리우드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려진 미국 가정의 모습을 보고 그런 판단을 하는 건데, 확실히 이런 사건에 얽혀있는 여러가지 문화적인 요인들이 그 나라 사람이 아니라면 온전히 판단 내리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한계를 가지고 이 드라마를 감상할 수밖에 없었던 게 되게 아쉬웠고요. 아무튼 유죄 판결을 받은 맥켄지는 1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형을 선고받았는데 2037년에 가석방 심리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때 못 나오고 계속 형을 살면서 거의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할 수도 있죠. 이게 일반적인 형태의 살인 방법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맥켄지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도 마지막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저도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게 맥켄지 시릴라라는 아주 특수한 범죄자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10대 청소년들의 삶, 그들을 향한 통제 혹은 방임, 사회가 온전히 이해 혹은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점들,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회가 어떻게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무거운 숙제를 던져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느꼈습니다. 보면서 여러가지 생각이 들게 만드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더 크래시, 사고인가 살인인가의 리뷰를 해보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